저는 이 집에서 단 한 번도 창고에 손댄 적이 없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홀로 선 연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을 원로들이 늘어서고 하인들의 눈빛은 싸늘했지요. 곡식 서른 가마니가 사라졌고 모든 손가락이 연화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변명할수록 일심만 깊어졌습니다. 남편조차 시선을 돌렸지요. 새벽부터 일어나 밭을 메고 가족을 먹여온 그 손이 도둑의 손으로 불리는 날이 오고 말았습니다. 아무 증거도 아무 편도 없는 이 자리에서 연화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6070 야담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영조 28년 전라도 순천부 인근의 너른 들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들녘 한가운데 박씨 집안의 논밭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대대로 물려받은 땅은 넓고도 기름졌지요. 가을이면 황금빛 벼가 끝없이 펼쳐지는 곳이었습니다. 박씨 집안은 순천부에서도 손꼽히는 지주였습니다. 곡식 창고만 해도 여러 채에 이르렀고 이 집 땅을 부쳐 먹고 사는 이가 마을에 적지 않았지요. 이 집의 둘째 며느리 강연화는 새벽 딸기 울기도 전에 눈을 떴습니다. 방 안은 아직 캄캄했습니다. 연화는 더듬더듬 옷을 갈아입고 머리를 단정히 빗어 묶었어요. 마당으로 나서자 찬 새벽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우물가로 걸어가 두레박을 천천히 내렸습니다. 줄을 당길 때마다 물 출렁이는 소리가 어둠 속에 퍼졌지요. 손끝이 시릴 만큼 차가운 물이었어요.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부엌을 지나 사랑채로 향했습니다. 그 작은 방에는 남편 도현이 누워 있었지요. 몇 달째 자리를 보전하고 있는 몸이었습니다. 도현이 부스스 눈을 뜨고 연화를 보았습니다. 또 이렇게 일찍 일어났소. 연화가 미음 그릇을 머리맡에 내려놓으며 웃었습니다. 한 술이라도 더 드셔야 기운이 나지요. 도현이 천천히 몸을 일으켜 그릇을 받았습니다. 숟가락을 쥔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연화는 그 손을 보고도 못 본 척 고개를 돌렸지요. 오늘은 어제보다 낫소. 곧 일어나 밭에도 나갈 수 있을 것이요. 연화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나으세요. 그 말을 끝으로 연화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돌아가 가마솥에 불을 지폈습니다. 된장국이 끓는 동안 나물을 무치고 밥을 지었지요. 부엌 문가의 시어머니 윤노파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윤노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며느리의 손놀림을 가만히 바라볼 뿐이었지요. 가마솥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김이 부엌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연화의 이마에는 어느새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지요. 그래도 연화는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침상이 차려지고 식구들이 둘러앉았습니다. 연화는 가장 늦게 수저를 들었어요. 식사가 끝나자 연화는 곧바로 호미를 챙겨 들고 밭으로 나섰습니다. 너른 밭에는 연화 혼자였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끝나기를. 연화가 작게 중얼거리며 호미를 들었습니다. 허리를 굽혀 김을 매기 시작했지요. 해가 떠오를수록 등줄기에 땀이 흥건히 배어들었습니다. 멀리 논두렁 너머로 다른 집 일꾼들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새들이 낮게 날아 벼이삭 사이를 스쳐갔지요. 연화는 잠시 허리를 펴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가 다시 호미를 쥐었습니다. 지나가던 마을 사람 하나가
걸음을 멈추고 말을 건넸습니다. 박시댁 며느리는 정말 부지런하시오. 동트기도 전부터 나와 있구먼. 연화가 허리를 펴며 살짝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그저 할 일을 할 뿐이지요. 그 사람이 떠난 뒤에도 연화는 다시 허리를 굽혔습니다. 잠시 뒤 다른 길로 지나가던 노인이 걸음을 멈추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저 집 며느리 손끝은 야무지기도 하지. 연화는 그 말을 듣고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칭찬은 듣기 좋았지만 오래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어요. 연화가 바라는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저 집안이 조용하고 식구들이 평안한 것. 그것이 전부였지요. 연화에게는 의지할 친정이 없었습니다. 어릴 적 부모를 여의고 먼 친척 집에서 자라다 이 집안으로 시집을 왔습니다. 혼이 난 지도 어느덧 5해가 지났습니다. 처음 이 집에 들어서던 날, 연화는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지요. 좋은 날도 있고 굳은 날도 있을 것이라 여겼습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돌아갈 곳이 없었지요. 그래서 연화는 더욱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그 시각 도현은 방 안에 누워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밭에서 허리를 굽히고 있는 연화의 모습이 보였어요. 도현의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누워만 있으니. 도현은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그저 이불을 꽉 움켜쥘 뿐이었지요. 하루가 지나고 해가 뉘엿뉘엿 기울었습니다. 연화는 흙투성이가 된 손을 우물물에 씻으며 들녘을 바라보았어요. 푸르게 자란 벼는 올해도 풍년을 기약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곳곳에서 풍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요. 연화도 그 말을 들으며 작게 웃었습니다. 저녁상을 차리는 손길이 평소보다 가벼웠습니다. 오늘 같은 날이 계속된다면 가을에는 곡식이 넘쳐날 것이었어요. 식구들의 웃음소리가 오랜만에 마당 가득 퍼졌지요. 부엌으로 들어가려던 연화의 발걸음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안채 쪽에서 낯선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 집에서 그렇게 높고 맑은 웃음소리를 들은 것은 오랜만이었지요. 연화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다가 다시 부엌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연화는 부엌으로 돌아와 가마솥 앞에 다시 앉았습니다. 안채 쪽에서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들려왔지요. 그 웃음소리의 주인은 최옥선이었습니다. 도현의 후실로 이 집에 들어온 지 2해째 되는 여인이었지요. 연화는 가마솥 앞에 앉아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딱히 부럽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묘하게 마음이 가라앉았지요. 옥선의 방 안에는 고운 비단과 장신구가 가득했습니다. 한양에서 들여온 화장품과 놀이개도 여럿이었지요. 하녀들은 그 방에 들어설 때마다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날 밤도 하녀 둘이 옥선의 머리를 곱게 단장해 주고 있었습니다. 마님, 이 비녀 정말 곱습니다. 옥선이 거울에 비친 자신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렇지. 한양에서 온 장인이 만든 것이라 하더구나. 옥선은 본래 한양의 큰 상단 집딸이었습니다. 집안이 기울면서 이곳까지 흘러들어왔지요. 마님처럼 고우신 분이 꽂으시니 더욱 빛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옥선의 입꼬리가 한껏 올라갔습니다. 다음 날도 동이 트기 전 연화는 어김없이 밭으로 나갔습니다. 며칠째 내린 비로 땅이 질척했지요. 호미질을 할 때마다 흙탕물이 튀어
치마 끝과 손등을 적셨습니다. 빗물이 고인 자리마다 발이 푹푹 빠졌어요. 연화는 잠시 멈춰 손등의 흙을 옷자락으로 닦아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허리를 굽혀 손을 움직였지요. 그 시각 옥선의 방에서는 아직 아무 인기척도 없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오를 무렵에야 옥선이 이불 속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하녀가 새순물을 받쳐 들고 들어왔지요. 마님, 일어나셨습니까? 옥선이 기지개를 켜며 하품했습니다. 오늘은 또 무슨 옷을 입을까? 아침상이 차려질 즈음 옥선은 단장을 마치고 안채를 나섰습니다. 화려한 비단 치마가 마당을 스쳤습니다. 밭에서 막 돌아온 연화는 흙투성이가 된 옷을 그대로 입고 있었지요. 두 사람이 같은 마당에서 마주쳤습니다. 옥선은 곁눈질만 한 번 던지고 지나쳤지요. 식사 자리에서 옥선은 자연스럽게 상석에 가서 앉았습니다. 도현이 그 모습을 보고 미간을 살짝 좁혔습니다. 윤노파는 아무 말 없이 수저를 들었지요. 옥선이 윤노파를 향해 상냥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어머님, 오늘따라 더 고와 보이세요. 윤노파는 짧게 고개만 끄덕였을 뿐이었지요. 옥선이 이번에는 도현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방님, 어젯밤은 잘 주무셨어요? 도현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저 그랬소. 옥선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살짝 사라졌다가 곧 다시 떠올랐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즈음 옥선이 연화 쪽을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곁에 있던 하녀에게만 들리도록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저 꼴로 밥상에 앉다니 차라리 부엌에서 먹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녀가 웃음을 참는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연화는 그 말을 듣지 못한 척 묵묵히 수저를 움직였을 뿐이었습니다. 연화는 그 모습을 곁눈으로 지켜보았지요. 속에서 무언가 일렁였지만 표정에는 드러내지 않았지요. 식사를 마친 옥선이 자리에서 일어나자 지나가던 하인들이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연화에게 그런 인사를 건네는 이는 드물었지요. 마당을 지나던 연화의 곁으로 도현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괜찮소? 연화가 작게 웃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어서 들어가 쉬세요. 도현은 더 묻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을에서는 아직 아무도 이 집안의 사정을 알지 못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풍요롭고 평온한 박씨 집안이었으니까요. 5일장이 서는 날이면 장터에 옥선의 모습이 자주 보였습니다. 비단옷을 입고 가마를 타고 나서는 옥선을 보며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박시댁 작은 마님은 참 귀티가 나신다니까. 그러게요. 살림도 잘 돌보신다던데요. 연화의 이름은 그 말 속에 없었지요. 윤노파는 빈 마당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 무언가 깊은 생각이 어려 있었지요. 윤노파는 오래전 이 집에 처음 발을 들이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도 사람들은 겉모습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했었지요. 연화는 다시 호미를 들고 밭으로 향했습니다. 안채로 돌아간 옥선은 평소보다 오래 거울 앞에 앉아 있었지요. 그러더니 곁에 있던 하녀를 손짓으로 불렀습니다. 하녀가 다가오자 옥선이 귀의 입을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작은 목소리가 새어 나왔지만 무슨 말인지는 들리지 않았지요. 하녀의 얼굴빛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끄덕이고 조용히 방을 나섰지요. 하녀의 발걸음이 평소보다 빨랐습니다. 마당을 가로질러 사라지는 그 뒷모습을 빈 마당에 서 있던 윤노파가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지요. 며칠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연화는 평소처럼 새벽 일찍 일어나 밭으로 나갔습니다. 그날도 다른 날과 다름없었지요. 풀잎에는 아직 이슬이 맺혀 있었습니다. 멀리서 새소리가 들려왔지요. 그런데 논두렁 너머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집 둘째 며느리 말이오. 왜, 무슨 일이 있소? 요즘 밭에 나와도 일은 안 하고 그늘에 앉아만 있다더구먼. 한두 번이 아니라던데. 아주머니들 사이에서도 말이 많소. 그 집 형편의 며느리가 일을 안 한다니. 믿기지가 않는구먼. 그래요? 그렇게는 안 보였는데. 연화는 호미를 쥔 손을 멈췄습니다. 자신을 두고 하는 말이라는 걸 알아차리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았지요. 연화는 그 자리에 멈춰선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가슴 한쪽이 뻐근하게 조여왔습니다. 누가 이런 말을 지어냈을까? 왜 자신에게 이런 말이 따라붙는 걸까? 연화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지요. 벼잎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연화는 그제야 다시 허리를 굽혔습니다. 손에 익은 동작이었지만 오늘은 자꾸 손이 헛돌았지요. 호미 끝이 흙 대신 자신의 발등을 스쳤습니다. 손은 움직였지만 머릿속은 온통 그 말로 가득했습니다. 그날 저녁 약을 가져간 연화에게 도현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요즘 밭일이 많이 힘들지 않소? 연화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평소와 같습니다. 왜 그러세요? 도현은 말을 흐렸습니다. 아니, 그냥 묻고 싶었소. 방 안에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연화는 약그릇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도현의 시선이 그 뒷모습을 한참 동안 따라갔지요. 연화는 그 침묵의 이유를 알 것 같았지만 먼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옥선이 식구들 앞에서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며느님 안색이 안 좋아 보이던데 어디 아프신 데라도 있으신가요? 연화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옥선이 안타까운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몸이 우선이지요. 연화는 그 말에 고개만 숙였습니다. 윤노파는 묵묵히 밥을 먹으며 옥선의 얼굴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며칠 뒤 5일장이 서는 날이었습니다. 연화는 곡식 자루를 짊어지고 장터로 나갔습니다. 장터에는 사람들이 북적였습니다. 여기저기서 흥정하는 소리가 오갔지요. 평소 안면이 있던 상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상인이 슬쩍 시선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이보시오. 오늘은 다른 데 가서 파시오. 연화가 영문을 몰라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상인은 짐짓 다른 곳을 보았습니다. 그냥 요즘 좀 그렇소. 연화는 더 묻지 못했습니다. 곡식 자루를 다시 짊어지고 돌아섰지요. 장터 한쪽에서 누군가 작게 말했습니다. 저 집 며느리 요즘 소문이 사실인가 봐. 연화의 귀에까지 또렷이 들렸습니다. 걸음을 멈추지 않았지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등 뒤로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지요. 그 무렵 윤노파의 방에도 소문이 들어갔습니다. 하녀 하나가 조심스레 고했습니다.
마님, 마을의 둘째 며느님에 대한 이상한 말이 돈다고 합니다. 윤노파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지요. 그 하녀는 안채를 나서다 다른 하녀와 마주쳤습니다. 둘은 잠시 눈빛을 주고받았지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둘 사이에는 무언가 통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며칠 뒤 마을 안악들 사이에서도 같은 이야기가 떠돌았습니다. 누가 먼저 꺼낸 말인지는 아무도 몰랐지요. 연화는 그날부터 더욱 일에 매달렸습니다. 새벽보다 더 일찍 일어났고 밤이 깊어야 자리에 누웠지요. 며칠이 지나자 얼굴이 부쩍 야위었습니다. 기침이 잦아졌지만 내색하지 않았지요. 어느 밤 도현은 옆방에서 들려오는 기침 소리에 잠을 설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화의 얼굴은 핏기가 없었지요. 도현이 연화의 얼굴을 살피며 말했습니다. 안색이 너무 안 좋소. 오늘은 좀 쉬시오. 연화가 고개를 저으며 작게 웃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평소와 같이 물동이를 이고 우물로 향했습니다. 도현은 그런 연화를 볼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졌지요. 그러나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정확히 짚어낼 수는 없었습니다. 도현은 몇 번이나 입을 열려다 다시 닫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지요. 곧 농번기가 시작될 참이었습니다. 할 일은 늘어나는데 마을의 시선은 점점 더 차가워지고 있었지요. 윤노파는 그날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다만 며칠째 먼 곳에서 사람을 불러들이는 채비를 하고 있었지요. 연화는 다시 호미를 단단히 움켜쥐었습니다. 해야 할 일은 끝이 없었지요. 허리를 굽히는 연화의 등 위로 아침 햇살이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며칠 뒤 농번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집안 전체가 부쩍 바빠졌지요. 하인들은 새벽부터 들러 나갔고 곡식 창고 앞에는 짐을 부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윤노파가 식구들을 사랑채로 불러 모았습니다. 식구들이 차례로 들어와 자리에 앉았습니다. 올해는 밭이 늘어 일손이 모자라니 다들 한 군데씩 더 맡아야겠다. 옥선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송구하지만 요즘 몸이 영 좋지 않아서요. 밭일은 아무래도 무리일 것 같습니다. 윤노파는 잠시 옥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냐? 그뿐이었습니다. 도현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연화를 바라보았지요. 연화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맡겠습니다. 도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많은 밭을 혼자서 어찌 다 돌본단 말이오. 연화가 옅게 웃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도현은 그 말을 듣고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지요. 그날부터 연화는 새벽이면 원래 맡은 밭을 먼저 둘러보고 해가 뜨면 새로 맡은 밭으로 향했습니다. 새로 맡은 밭은 집에서도 한참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가는 길에 작은 고개를 하나 넘어야 했지요. 두 곳을 오가는 길만 해도 한참이었지요. 한낮의 더위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연화의 등은 늘땀으로 젖어 있었지요. 그래도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낯선 손님이 찾아왔지요. 갓을 쓰고 보찜을 맨 중년의 사내였습니다. 그는 마을 입구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고 넓게 펼쳐진 들녘을 둘러보았습니다. 풍년이 들만한 땅이군. 사내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름은 최만석. 나이는 50을 넘겼고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젊은 시절 이웃 고을에서 이방을 지낸 사람으로 지금은 여러 집안의 살림을 봐주며 떠돌아다녔지요. 하인이 황급히 사랑채에 알렸습니다. 도현이 마당으로 나가 손님을 맞았습니다. 먼 길에 고생하셨습니다. 최만석이 고개를 숙이며 물었습니다. 마님은 안에 계십니까? 마침 윤노파가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어서 오게. 먼 길 오느라 고생했네. 그간 평안하셨습니까? 두 사람은 오래전부터 알던 사이였습니다. 윤노파가 젊었을 적 친정일로 곤란을 겪을 때 최만석이 작은 도움을 준 적이 있었지요. 그 인연이 지금까지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서로 소식이 끊겼지만 윤노파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있었지요. 최만석은 사랑채의 짐을 풀고 잠시 마당을 둘러보았습니다. 저 멀리 밭에서 혼자 일하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저기 혼자 밭일을 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도현이 잠시 머뭇거리다 답했습니다. 제 처입니다. 요즘 일이 많아서요. 최만석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이런 농번기에 며느리 한 사람이 두 군데에 밭을 맡는다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지요. 해가 한창 뜨거운 시각인데도 저 멀리 밭에는 사람이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때 옥선이 다과상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고운 한복으로 갈아입은 모습이었습니다. 먼 길 오셨는데 시원한 차라도 드시지요. 최만석에게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비단옷 소매가 햇빛에 곱게 빛났지요. 최만석은 정중히 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선이 자리를 뜨며 한 번 더 웃어 보였습니다. 불편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최만석이 고개를 숙여 답했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알 수 없는 위화감이 들었지요. 화려한 옷차림의 여인과 저 멀리 흙투성이로 일하는 여인. 같은 집안 사람이라기엔 너무도 달랐습니다. 최만석은 오래 일을 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풍경은 흔치 않았지요. 그날 밤 윤노파가 최만석을 따로 불렀습니다. 등불 하나만 켜진 작은 방이었지요. 밖에서는 풀벌레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네에게 부탁이 있어 불렀네. 말씀하십시오, 마님. 윤노파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이 집 살림을 가까이서 좀 봐주었으면 하네. 도현이도 몸이 안 좋고 나도 이제 늙었어. 최만석이 잠시 윤노파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마님 뜻이 그러시다면 따르겠습니다. 윤노파가 덧붙였습니다. 다만 누구에게도 자네가 무얼 보고 듣는지 내비치지 말아주게. 최만석이 잠시 윤노파를 바라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윤노파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눈빛만은 평소와 달랐지요. 해질녘 최만석은 다시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저 멀리 밭에서는 여전히 한 사람의 그림자가 움직이고 있었지요. 최만석은 그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불자 벼 잎이 일제히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 사이로 연화의 호미질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무더위는 가실 줄 몰랐지요. 연화는 그날도 새벽부터 밭으로 나갔습니다.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바람도 불지 않는 날이었지요. 다른 집 일꾼들은 더위를 피해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쉬지 않았습니다. 요 며칠 사이
연화의 몸은 눈에 띄게 야위어 있었지요. 호미를 쥔 손에서 자꾸 힘이 빠졌습니다. 햇볕은 점점 따가워졌지요. 등에 짊어진 햇볕의 무게가 점점 무거워지는 듯했습니다. 입술이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눈앞이 흐릿해졌다가 다시 또렷해지기를 반복했지요. 연화는 잠시 멈춰 숨을 골랐지요. 손등으로 이마의 땀을 닦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다는 것을 그제야 알아차렸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끝난다. 연화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다시 허리를 굽혀 호미를 들었지요. 그 순간 다리에서 힘이 풀렸습니다. 세상이 빙글 돌았습니다. 손에서 호미가 떨어졌지요.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듯 했습니다. 몸이 땅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흙냄새가 코끝에 닿았지요. 연화는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논두렁을 지나던 마을 사람 하나가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보시오. 거기 좀 보시오. 사람이 외치는 소리에 근처에 있던 다른 이들도 달려왔습니다. 더위에 쓰러진 모양이요. 요즘 너무 무리한다 싶었는데 결국 이렇게 됐구먼. 몇 사람이 연화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누군가 연화의 얼굴에 부채질을 했지요. 다른 이는 급히 물을 떠왔습니다. 정신이 드시오? 정신 좀 차려보시오. 연화는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황급히 연화를 들쳐 업고 집으로 향했지요. 집 안은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하녀들이 이리저리 뛰어다녔지요. 소식을 들은 도현이 마당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연화, 연화야, 정신 좀 차려보시오. 연화의 몸은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도현은 연화를 안고 방으로 들어갔지요. 조심스레 자리에 눕히는 손길이 떨렸습니다. 윤노파가 하인에게 소리쳤습니다. 당장 의원을 불러오너라. 얼마 지나지 않아 의원이 도착했습니다. 의원은 연화의 손목을 짚고 한참 동안 맥을 짚었지요. 미간이 점점 좁아졌습니다. 진맥을 마친 의원이 무거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동안 너무 무리하셨습니다. 이대로 두면 큰 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의원이 도현을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당분간은 절대 일을 시켜서는 안 됩니다. 푹 쉬어야 합니다. 도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원은 보찜에서 약첩을 꺼내 건넸지요.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연화가 가늘게 눈을 떴습니다. 도현이 그 손을 꼭 잡았지요. 연화가 힘없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일어나야 합니다. 밭에 나가 봐야 합니다. 도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은 그런 말 마시오. 제발. 도현의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연화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지요. 힘들다는 말 한마디 못하고 버텨온 날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지요. 연화는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도현은 그제야 깨달았지요. 자신의 병보다 아내의 고단함이 훨씬 무거웠습니다. 식구들이 모두 방 안에 모여 있었지만 누구도 쉽게 입을 열지 못했지요. 옥선이 손수건으로 눈가를 살짝 누르며 말했습니다.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에요?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러나 그 눈에는 눈물 한 방울 비치지 않았습니다. 옥선의 시선이 잠시 연화를 향했습니다. 그 눈빛은 걱정과는 거리가 멀었지요. 옥선이 도현을 향해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방님,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곧 괜찮아지실 거예요. 도현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윤노파가 옥선을 흘끗 바라보았지요. 그 시선의 옥선은 잠시 멈칫했지만 곧 다시 태어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최만석은 방문 밖에 서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지요. 연화가 쓰러지던 순간부터 지금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옥선의 표정을 놓치지 않고 보고 있었지요. 방금 본 옥선의 눈빛이 최만석의 머릿속에 오래 남았습니다. 윤노파는 연화의 야윈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지요.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윤노파는 문턱을 넘기 전 잠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연화의 거친 숨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지요. 방을 나서는 윤노파의 발걸음이 평소보다 무거웠습니다. 윤노파의 시선이 저편의 곡식 창고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그리고는 말없이 안채로 들어갔지요. 최만석도 천천히 자리를 옮겼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며칠을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방 밖에서는 매미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지요. 도현이 곁에서 끼니마다 미음을 떠먹였습니다. 가끔 윤노파도 방문을 열고 잠시 안색을 살피고 갔어요. 그러나 별다른 말은 없었지요. 연화의 몸은 더위에 시달렸던 만큼 회복도 더디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연화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요. 도현이 황급히 말렸습니다. 아직 무리요. 의원이 푹 쉬라 했지 않소. 연화는 다시 자리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자신이 없는 동안 바칠이 어찌 되고 있을지 생각했지요. 며칠이 지나 연화는 겨우 몸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윤노파가 사람을 보내 식구들을 대청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연화도 도현의 부축을 받아 천천히 자리에 앉았지요. 도현과 옥선 그리고 최만석까지 모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윤노파는 평소와 달리 정좌하고 앉아 있었지요. 그 모습만으로도 무언가 중요한 자리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하인들도 몇몇 모여 있었지요. 다들 무슨 일인가 싶어 서로 눈치를 살폈습니다. 윤노파가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 집의 곡식 창고는 그동안 따로 맡은 이가 없었다. 이제는 한 사람이 책임지고 관리해야 할 때다. 식구들의 시선이 자연스레 연화를 향했습니다. 여태 집안일을 도맡아 해온 사람이 연화였으니까요. 몇몇 하인들은 벌써 연화에게 가벼운 목례를 보내기도 했지요. 윤노파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부터 창고 관리는 옥선이 맡도록 하겠다. 대청안이 일순 조용해졌습니다. 도현이 자리에서 몸을 일으켰지요. 어머니, 그것은 더 할 말은 없다. 윤노파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도현은 다시 입을 열려 했지만 윤노파의 눈빛에 말을 삼켰지요. 연화는 가만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칠 동안 앓느라 가뜩한 손에 힘이 풀리는 듯 했습니다. 고개를 들 수가 없었지요. 주위의 시선이 온통 자신에게 쏠려 있다는 것이 오히려 더 견디기 힘들었어요. 연화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았지요. 연화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며 눈을 깜빡였습니다. 옥선이 자리에서 일어나 윤노파를 향해 절을 올렸지요. 어머님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목소리는 조신했지만 입꼬리는 살짝 올라가 있었습니다. 윤노파가 품에서 작은 보따리를 꺼냈습니다. 곡식 창고의 열쇠 꾸러미였지요. 옥선이 두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손끝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것은 떨림이 아니라 기쁨이었지요. 옥선은 애써 차분한 얼굴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입꼬리는 자꾸만 떨려왔지요. 윤노파의 얼굴에는 별다른 감정이 드러나지 않았어요. 다만 옥선의 손에 들린 열쇠를 잠시 바라보는 눈빛이 있었습니다. 최만석은 줄곧 한쪽에 조용히 앉아 있었지요. 그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시선이 옥선에게서 윤노파에게로, 다시 연화에게로 천천히 옮겨갔지요. 표정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지만 눈빛만은 무언가를 가늠하는 듯했어요. 그는 며칠 전 윤노파가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무얼 보고 듣는지 내비치지 말라던 그 말이 새삼 무겁게 다가왔지요. 그날 저녁 마을에도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 부지런한 며느리 대신 작은 마님이 창고를 맡는다고? 글쎄, 마님 뜻이라니 우리야 알 수 없지. 그 집 며느리 고생만 하고 결국 절이 되었구먼. 이 모든 이야기는 아직 연화의 귀에는 닿지 않았지요. 연화는 방으로 돌아와 조용히 앉았습니다. 도현이 미안한 얼굴로 그 곁에 다가 앉았지요. 어머니가 왜 그런 결정을 내리셨는지 나도 모르겠소. 도현이 연화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그래도 몸은 좀 어떻소? 많이 좋아졌습니다. 연화는 작게 웃었지요. 괜찮습니다. 저는 그저 몸이나 잘 추스르면 되지요. 그러나 그 말과 달리 가슴 한쪽이 텅 비어가는 듯 했습니다. 같은 시각 옥선의 방에서는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지요. 옥선은 열쇠 꾸러미를 손에 쥐고 거울 앞을 서성였습니다. 열쇠는 모두 3개였습니다. 곡식 창고, 광, 그리고 곡물 장부를 넣어둔 함의 열쇠였지요. 옥선은 그것들을 하나씩 손가락으로 쓸어 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구나. 옥선이 작게 중얼거렸지요. 열쇠가 짤랑이는 소리가 방 안에 가득 울렸습니다. 창 너머로 어둠이 짙어지고 있었지요. 옥선이 창고 관리를 맡은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처음 며칠은 조용했지요. 옥선은 아침마다 창고 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보는 신용을 했습니다. 장부의 숫자를 적고 하인들에게 일을 시켰지요. 그러나 열흘쯤 지나자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어진 어느 날 창고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인 하나가 지게를 지고 담장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지요. 그 뒤를 옥선이 따라갔지요. 담장 너머에서는 낯선 사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내는 갓을 눌러쓰고 있어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지요. 열가만히요. 옥선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번엔 좀 더 가져오시지요. 사내가 속삭였습니다. 욕심 부리면 들킵니다. 옥선이 짧게 끊었습니다. 사내가 고개를 끄덕이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런 일이 2번, 3번 이어졌지요. 옥선은 점점 대담해졌어요. 처음에는 10가만이었던 것이 20가만이로 늘어났지요. 거래가 끝나고 나면 옥선의 방 깊숙한 곳에는 은자가 쌓여갔습니다.
장부에는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았지요. 숫자를 지우고 지운 자리를 다시 덧썼습니다. 손이 꽤 빠르고 능숙했지요. 연화는 어느 날 창고 앞을 지나다 문이 삐걱 열린 틈으로 안을 보았습니다. 무언가 어딘가 달라 보였지요. 곡식 가마니들이 줄어든 것 같기도 했지요. 연화는 멈춰서서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얼마나 줄었는지는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연화에게는 창고 열쇠가 없었으니까요. 연화는 도현을 찾아갔습니다. 서방님, 창고 곡식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도현이 미간을 살짝 좁혔습니다. 이상하다니? 가마니가 줄어든 것 같습니다. 확실하진 않지만 한번 살펴봐 주실 수 있을까요? 도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창고는 이제 옥선이 맡은 곳이었습니다. 내가 직접 들어가기는 좀 그렇소. 옥선에게 물어보는 게 어떻겠소? 연화는 더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옥선이 윤노파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님, 드릴 말씀이 있사옵니다. 무슨 일이냐? 옥선이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창고에 들어가 보니 곡식이 조금 줄어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 몰래 손을 댄 것 같은데. 윤노파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더 말해 보아라. 옥선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창고 가까이 드나든 사람이라면 옥선은 거기서 말을 멈추었습니다. 나머지는 말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은 분명히 연화를 가리키고 있었지요. 윤노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하인들 사이에서 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창고에서 곡식이 없어졌다더구먼. 요즘 창고 근처를 자주 맴도는 사람이 있다던데. 말이 말을 낳았습니다. 연화의 이름이 오갔지요. 연화는 그 말을 복도에서 우연히 들었습니다. 발이 땅에 붙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도현도 결국 소문을 들었지요. 저녁 자리에서 도현이 조심스레 물었지요. 연화, 혹시 창고에 들어간 적이 있소? 없습니다. 열쇠도 없는데 어찌 들어갑니까?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여전히 불편해 보였지요. 연화는 방으로 돌아와 혼자 앉았습니다. 내가 무얼 잘못했다는 것인가? 연화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지요. 억울함이 가슴 안에서 돌처럼 굳어갔습니다. 뒤척이다 눈을 뜨면 창밖은 아직 어두웠지요. 억울하다고 말하면 증거를 내놓으라 할 것이고 증거가 없으면 변명이 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자신의 말을 믿어줄 것 같지 않았지요. 최만석은 그 무렵부터 조용히 장부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말 없이 집안을 드나들었습니다. 그러나 밤마다 방에 틀어박혀 조용히 무언가를 적어 내려갔지요. 날짜, 수량, 거래가 있었던 날의 기억. 하인들에게 조금씩 물어보고 장터에 들른 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기록은 조금씩 두꺼워졌지요. 날마다 새 내용이 보태어졌지요. 처음에는 손바닥만 하던 묶음이 어느새 제법 두툼해졌습니다. 최만석은 그것을 상자 안에 넣어 깊숙이 감춰두었습니다. 옥선은 그런 최만석을 별로 의식하지 않았지요. 그저 어디든 조용히 앉아있는 노인쯤으로 여겼지요. 그날도 옥선은 창고 문을 잠그고 열쇠를 허리춤에 차며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이 정도로는 부족하지. 옥선의 눈이 이미 다음 거래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최만석은 등불 하나를 켜고
종이를 펼쳤습니다. 붓을 들어 날짜를 쓰고 오늘 밤 창고 옆에서 들은 소리를 적어 내려갔지요. 담장 너머로 넘어간 가만히 수. 사내의 목소리, 옥선이 건넨 말 한마디까지. 붓끝이 종이 위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방 안이 고요했습니다. 등불이 흔들렸지요. 가을이 가까워질 무렵이었습니다. 들녘에는 벼 이삭이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지요. 윤노파가 창고 점검을 명했습니다. 수확 전에 남은 곡식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이유였지요. 하인 둘이 창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뒤 하인들이 굳은 얼굴로 나왔지요. 마님, 곡식이 많이 부족합니다. 얼마나 되느냐? 어림잡아 30 가마니는 모자란 것 같습니다. 윤노파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소식은 금방 집 안전체로 퍼졌지요. 그날 오후 옥선이 윤노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창고를 맡은 이후로 단 한 번도 문을 함부로 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손을 댔단 말이냐? 옥선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본 것은 아니오나 연화 씨가 창고 근처를 자주 서성이는 것을 몇 차례 목격하였습니다.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노파가 눈을 감았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집 안을 뒤흔들었지요. 다음 날 마을 원로 3사람이 박씨 집 안으로 불려왔습니다. 마당에 자리가 마련되었지요. 연화는 그 앞에 서야 했습니다. 원로 중 한 사람이 근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가 창고에 손을 댔느냐? 연화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창고 열쇠조차 없습니다. 옥선 씨가 창고 근처에서 너를 보았다 하지 않느냐? 그 근처를 지나친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안에 들어간 적은 없습니다. 원로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마당 한쪽에는 하인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연화를 바라보는 눈빛이 싸늘했지요. 원로 중 한 사람이 하인들을 향해 물었습니다. 너희 중에 창고 근처에서 수상한 것을 본 자가 있느냐? 하인 하나가 머뭇거리다 나섰습니다. 예, 한 번은 밤에 창고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때 근처에 하인은 말끝을 흐리며 연화 쪽을 힐끗 보았습니다. 연화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방 안에 있었습니다.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아무도 그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열쇠가 없어도 방법은 있지. 오래 이 집에 산 사람이라면 더욱 누군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연화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 단 한 번도 창고에 손댄 적이 없습니다. 연화가 목소리를 가다듬어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원로 중 한 사람이 뒤돌아서며 말했지요. 더 들을 것이 없소. 증거가 없었지요. 변명도 변명으로 들릴 뿐이었습니다. 도현은 그 자리 한쪽에 서 있었지요. 연화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도현이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게 전부였지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이 연화에게는 가장 아팠지요. 마당 한쪽에서 옥선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입가에 미미한 웃음기가 스쳐갔습니다. 눈물이 흘렀지요. 흘러내리는 것을 알면서도 연화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지요. 참으려 했지만 끝내 입술이 떨렸습니다. 손으로 닦으려 했지만 손도 떨렸습니다.
도현이 한 걸음 다가왔지요. 연화. 연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원로들이 자리를 파하고 나서도 연화는 한동안 마당에 서 있었지요. 해가 뉘엿뉘엿 기울었습니다. 그림자가 길어졌지요. 하인들도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마당에는 연화 혼자 남았지요. 발밑에 흙이 아직 낮의 열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 온기를 느끼며 한참 동안 서 있었지요. 윤노파는 끝내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가며 연화를 한번 바라보았지만 그게 전부였지요. 그날 밤 연화는 방에 앉아 오래도록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요. 촛불 하나가 작은 방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굳은 살이 박인 손이었지요. 새벽마다 물을 깃고 밭을 메고 가족을 먹이기 위해 써온 손이었지요. 이 손으로 무얼 훔쳤단 말인가. 말이 목까지 차올랐지만 들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손으로 내가 무엇을 잘못했단 말인가. 연화가 중얼거렸습니다. 방 안에는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연화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방 구석에 있던 보따리를 꺼냈습니다. 시집 올 때 가져온 보따리였지요. 옷 몇 벌을 접어 넣었습니다. 빚과 실패도 챙겼지요. 빚을 손에 쥐자 처음 이 집에 왔던 날 아침이 떠올랐습니다. 윤노파가 손수 머리를 빗겨주던 기억이었습니다. 연화는 잠시 빗을 손에 쥔 채 멈추었다가 보따리 안에 넣었지요. 돌아갈 친정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갈 곳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여기는 있을 수 없다. 연화가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이 집에 더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보따리를 묶으려던 연화의 손이 멈추었지요. 창밖으로 달빛이 마당을 하얗게 적시고 있었지요. 연화는 그 달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처음 이 집에 들어오던 날 밤에도 저런 달이 떠 있었어요. 연화는 보따리에서 손을 내리지 않은 채 그대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이 깊어갈 무렵이었습니다. 연화는 아직 보따리를 손에 쥐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그때 방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용하지만 또렷한 발소리였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렸지요. 윤노파였지요. 윤노파는 방 안을 둘러보다가 보따리를 손에 쥔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짐을 싸고 있었느냐? 연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윤노파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다시 마당에 모이거라. 연화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님, 더 묻고 싶은 말이 있었지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윤노파는 그 눈빛을 보고도 돌아섰습니다. 그것뿐이었지요. 윤노파는 돌아서서 방을 나갔지요. 연화는 보따리를 방 구석에 내려놓았습니다. 이튿날 이른 아침 마당에 다시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어제 왔던 마을 원로들이 다시 불려왔지요. 원로들은 영문을 몰라 서로 눈치를 살폈지요. 최만석이 품에서 묵직한 묶음 하나를 꺼냈습니다. 빼곡하게 글씨가 적힌 종이 묶음이었지요. 원로 중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오? 최만석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 2달 동안 제가 직접 기록한 것입니다. 날짜와 수량, 거래가 있었던 날 밤을 모두 적었습니다. 밤마다 담장 너머로 넘어간 곡식의 양, 그 거래를 주도한 사람의 말까지 담겨 있습니다.
마당 안이 조용해졌지요. 최만석이 장부를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날짜와 수량이 하나씩 불려 나왔습니다. 7월 초 이튿날 밤 10가마니, 7월 14날 밤 15가마니, 8월 초 4날 밤 20가마니. 원로들이 굳은 얼굴로 듣고 있었지요. 옥선의 얼굴이 창백해졌지요. 그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옥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만석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날 밤 담장 너머 사내에게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최만석이 장부를 읽었습니다. 욕심 부리면 들킵니다. 그 한마디에 마당 안이 술렁였습니다. 하인 셋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첫 번째 하인이 입을 열었지요. 소인도 그 장면을 목격하였습니다. 옥선마님이 하인에게 지게를 지라 하시고 창고 문을 여셨습니다. 두 번째 하인이 말을 이었습니다. 소문은 옥선마님의 지시로 소인이 퍼뜨렸습니다. 연화마님을 창고 근처에서 보았다고 거짓으로 말하라 하셨습니다. 도현이 그 말을 듣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찌 그런 짓을 시켰느냐? 죄송합니다. 나리. 하인이 마당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세 번째 하인이 이어서 증언했습니다. 병이 있다 하신 것도 거짓이었습니다. 그날도 몰래 장터에 다녀오셨습니다. 옥선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이 자들이 저를 모함하는 것입니다. 윤노파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마당 안이 일시에 조용해졌습니다. 옥선아. 윤노파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창고 열쇠를 너에게 맡긴 것은 내 됨됨이를 시험하기 위함이었다. 옥선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처음부터 알고 계셨단 말씀이십니까? 윤노파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만석과 함께 증거를 모아온 것이 벌써 2달이 넘었느니라. 윤노파의 시선이 연화를 향했습니다. 연화야, 내가 억울하다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연화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그러나 증거 없이 나서면 오히려 이 집안을 더 어지럽힐 뿐이었지. 마당 안이 술렁였습니다. 원로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연화는 그 자리에 서서 눈을 감았지요.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천천히 녹아내리는 것 같았지요. 그동안 버텨온 날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던 것, 홀로 밭을 매던 것, 마을 사람들의 싸늘한 눈길을 감당하던 것, 모두 헛되지 않았습니다. 도현이 연화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내가 흔들렸소. 정말 미안하오. 연화는 눈을 뜨지 않은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현의 손이 연화의 손을 살며시 덮었습니다. 연화는 그 손의 온기를 느끼며 비로소 천천히 눈을 떴지요. 원로 중 한 사람이 옥선을 향해 말했지요. 이 마당에서 모든 것이 밝혀졌으니 더 이상 변명은 소용없소. 옥선은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변명할 말을 찾는 듯 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리에서 힘이 빠졌지요. 옥선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지요. 열쇠 꾸러미가 손에서 떨어져 마당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소리가 조용한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마당에는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지요. 떨어진 열쇠 꾸러미가 햇살 아래 빛나고 있었지요. 원로 중 한 사람이 입을 열었습니다. 옥선, 할 말이 있으면 해보시오.
옥선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손이 마당 흙을 쥐었다 놓기를 반복했습니다. 긴 침묵 끝에 옥선이 입을 열었지요. 제가 잘못하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욕심이 앞섰습니다. 모두 제 탓입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작은 소리가 오갔습니다. 윤노파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이 집을 떠나거라. 그게 전부였습니다. 옥선은 그날로 짐을 꾸렸습니다. 방 안에 쌓아두었던 비단옷과 장신구를 보따리에 담았지요. 은자가 든 작은 상자도 꺼냈지요. 그것만은 끝까지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마당을 나서는 옥선의 뒷모습을 하인들이 말없이 바라보았지요. 누구도 배웅하지 않았습니다. 대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당에 울렸습니다. 연화는 그 자리에 없었지요. 방 안에 혼자 앉아 있었지요. 누군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윤노파였습니다. 윤노파가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연화 앞에 가만히 앉았지요.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지요. 윤노파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고생이 많았다. 연화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윤노파가 연화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억울한 마음을 오래 묵혀두었구나. 연화는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것만으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윤노파가 연화를 가만히 안았지요. 연화는 그 품 안에 서서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지요. 참았던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새벽마다 혼자 일어나 물을 길었던 날, 밭에서 쓰러지던 날, 마을 사람들의 싸늘한 눈빛을 받으며 걸었던 날, 그 날들이 눈앞을 지나갔습니다. 윤노파는 아무 말 없이 연화의 등을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울음이 잦아들고 나서야 윤노파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이 집에 들어와 오래 살아보니 사람의 본성은 평소에는 잘 보이지 않는 법이다. 그러나 권력이나 재물이 손에 들어왔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드러나더구나. 창고 열쇠는 처음부터 시험이었다. 연화가 윤노파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께서 처음부터 아셨다면 왜 저는 그토록 오래 혼자 견뎌야 했습니까? 윤노파의 눈가에 잔주름이 깊어졌습니다. 증거가 쌓여야 아무도 반박하지 못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윤노파가 연화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단단한 사람인지 이 집 모든 이가 보아야 했다. 연화는 한참 동안 그 말을 가슴에 담았습니다. 며칠 뒤 도현이 연화를 찾아왔습니다. 제대로 사과도 못했소. 도현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내가 더 든든하게 곁에 있었어야 했는데. 연화가 도현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미 지난 일입니다. 이제 함께 가면 되지요. 도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지요. 고맙소. 도현이 작게 말했습니다. 연화가 잠시 그 손을 꼭 쥐었다가 놓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지요.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마당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지요. 그 이후로 집안의 살림은 연화에게 맡겨졌습니다. 하인들도 연화를 따랐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찾아와 인사를 건넸지요. 그동안 몰라봐서 미안하오. 정말 대단하신 분이오. 연화는 그 말들을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원망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진심으로 대하는 눈빛 앞에서는 작게 웃어 보일 뿐이었지요.
소문을 퍼뜨렸던 하인도 찾아와 마당 한가운데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를 벌하여 주십시오. 연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다 지난 일이오. 일어나시오. 그 하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수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해는 풍년이었지요. 창고에는 넉넉한 곡식이 가득 찼지요. 연화는 아침 일찍 들녘으로 나갔습니다. 황금빛으로 물든 들판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자 벼 이삭이 일제히 물결쳤지요. 연화는 그 물결을 바라보며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지요. 새벽마다 길어 올리던 물, 홀로 매던 김, 억울함을 삼키던 밤,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들판에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연화의 입가에 환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옆에서 도현이 다가왔지요. 올해는 정말 풍년이구려. 연화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내년에도 이런 해가 계속되면 좋겠지요. 도현이 연화의 곁에 나란히 섰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들판을 바라보았지요.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벼 이삭이 출렁이며 연화의 치맛자락을 살며시 스쳤지요. 이렇게 순천 들녘 박씨 집안에는 다시 봄이 찾아왔습니다. 명심보감에 이르기를 인내일 시직이 면백일지우. 한때의 분함을 참으면 백날의 근심을 면할 수 있다 하였습니다. 연화는 억울함 속에서도 끝내 입술을 깨물었지요.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손을 놀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진실은 스스로 제 모습을 드러냈지요. 세상은 언제나 공평하지 않습니다. 착하게 살아도 모함을 받고 성실해도 오해를 받는 날이 있습니다. 그러나 명심보감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선유선보, 악유악보. 선한 일에는 반드시 선한 보답이 오고 악한 일에는 반드시 그 대가가 따른다고.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만 뿌리가 깊으면 어떤 바람에도 쓰러지지 않는 법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지친 하루를 보내신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묵묵히 걸어가는 그 길이 반드시 빛을 만납니다.